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Welcome, everyone.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You had a very nice lunch. 점심 식사 잘 하셨기를 희망하겠고요. 이제 졸리지 않으시기만을 제가 희망하겠습니다. 바이오플러스 인터팩스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바이오플러스와 인터팩스의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3년째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이 아마 있었고 또 2019년 11월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가 아마 최근에 왔던 것 같은데 그때 모든 분들이 함께 얘기하시고 썼는데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정말 함께 직접 모이게 되었습니다. 파트너링 전략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업에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파트너십 역량과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조슈아 호파이머입니다. 시들리 오스틴 LLP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6개의 오피스를 두고 있습니다. 저와 제 파트너 쉐론 리와 같은 분들께서 함께 오셨는데요. 아마 트레이드 시크릿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된 발표를 하실 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고요. 캐트린께서는 내일 발표를 하십니다. 과거의 FDA 담당자로서 또 많은 관련 담당자로서 컴플라이언스 부분에서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상업화입니다. 상업화 전략이죠. What I call this is 이것을 저는 뭐라고 부르려면 이 슬라이드는 잠깐 넘겨두고요. 저는 이런 거 뭐라고 부르려면 베어허그라고 합니다. 즉 독립은 유지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작은 회사 또 신생 회사로서 여러분의 목표는 어떤 계약을 통해서 여러분을 회사로서 조직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파트너에 의해서 인수가 된다면 사실 결국에는 문제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금 수령 없이는 절대로 인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걱정할 만한 것은 제대로 된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구조를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계속되는 계속 기업으로서 가치를 계속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분의 전문가와 또 엑스퍼트가 앞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또 이 주제를 통해서 나중에 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 더 대화를 나누어가는 패널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개의 주요 원칙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런 딜을 왜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부적으로 팀 안에서 또 지도부에서 또 뭐 이사회에서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딜을 하려고 하는가? 단순하게 돈이 필요해서인가? 아니면은 제3자의 어떤 인정이 필요해서인가? 아니면은 개발을 더 가속하기 위해서 플랫폼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제품들을 상용하기 위해서인가? 또 시장에 참여를 하고 접근하기 위해서인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전문 지식을 남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해서인가? 등등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또 합의된 질문 목표를 갖추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이 질문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일단 이 원칙 목표를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가장 최고의 파트너십 구조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구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계약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겠지만 타이밍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언제 우리가 파트너의 물질과 또 치료제가 일상이라든지 굉장히 초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중요할 것이고요. 또한 단일 컴파운드일 수 있겠고 아니면 멀티 플랫폼일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플랫폼 파트너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 펀딩이 좀 시간별로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모든 것에 대한 접근이 다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 윈도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옵션들 같은 것도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제품에 대해서 옵션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 다음 제품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러면 이 옵션마다 새로운 게이트와 새로운 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파트너가 필요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모양과 규모가 이렇게 결정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계약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형성할 때 이런 식들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보면 점점 더 통합이
많이 가는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영향력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대한 영향력, 제품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걸 의미합니다. MOU는 뭐 가장 초기 단계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단계인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M&A 하게 되면은 더 통합하게 되고 점점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M&A가 되면 가장 크게 통합하는 것이고 통합되면 끝입니다. 거기가 마지막이고요. 그 안에 사이에 굉장히 많은 파트너십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약적인 뭐 내용이 되겠는데 많은 그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굉장히 영향력이 높은 거죠. 제품이나 회사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통합된 단계는 아닌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통합이 되는데 조인트 벤처가 좀 더 통합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M&A 이전에.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JV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업체,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돈도 시간도 따로따로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인트 벤처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보다 더 계약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해서 합법, 콜라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리고 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한데요. 어떻게 이러한 구성을 할 것인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텀시트가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이 텀시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또 이 텀시트 사용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때에는 6개의 원칙이 이 텀시트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저는 보통 고객들에게 얘기할 때 저는 굉장히 디테일이 없는 텀시트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초기부터 모든 걸 다 적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사회관 회의를 통해서 찾아내면서 회의를 통해서 또 신뢰를 하면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텀시트상 용어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단계별로 넘어가면서 서로 상호 존중적인 상호 보완적인 그런 용어는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계약도 할 수가 있을 것이면서 텀시트 안에서 필요사항에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가 자금적인 것이 되겠죠. 자본과 재무 쪽인데요. 우리 파트너에게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마우스트랩이 하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고 또 기회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 모든 것들을 텀시트 안에 녹아 있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듀딜리전스 아이템도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주겠고요. 이것도 파트너와 함께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을 텀시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각각 같이 책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단순하게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요 토픽만 넣으시면 됩니다. 상세하게 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걸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확정적인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인데 데피니티브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텀시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정체적인 윤곽을 그려놓고 그런 다음에 그 하나하나가 모두 빠진 것이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시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관계를 보면 그리고 플랫폼 기본을 하고 있는 관계들을 보면은 또 R&D 펀딩들이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의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프로세스를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완전히 다 하나하나 포함되는 것이 아니지만 중역 차원에서 또 임원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파트너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역량들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상호 합의가 없더라도 우리끼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뭐 현장 유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다음에 어떤 문제 있을 때 제3자가 들어와서 해소를 해줘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그 중재 문제 등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러한 해결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보셔야겠습니다. 각각 사안별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독점성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독점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독점성이 의미하는 것은 실사를 할 때, 파트너에 대한 실사를 할 때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고객으로부터의 및 충족 수요가 또 얼마나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 파트너는 단순하게 그냥 여러 개 마우스 트랩을 둔 함정을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인가 또 인식을 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 개 주덧을 놓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의
치료제를 가지고 여러 개의 제품으로 만들 것인지 PD1이라든지 PD-L1이라든지 해서 이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에 해왔을 것들 봤더라면은 예를 들어서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25,000개 있었죠. 그리고 또한 여러 키트루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병용 제품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개 맞춤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독점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독점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레버리지는 얼마나 돼서 우리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우리 제품의 소유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쪽에서 상대 쪽에서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셔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기 위한 계획은 빠르게 실패하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제 모델이긴 한데요. 사실 실패를 할 수 있는데 실패하시려면 빨리 실패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늘 헐리께서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러한 중요한 영업 비밀에 관한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특별한 이런 컴파운드의 그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간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가서 어떤 이유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보셔야 됩니다. 물을 계속 열어놓게 되면은 어떤 안전에 관한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이슈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가지치기 해서 잘라나가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사업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빨리 절약할 수 있도록 하셔서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가 다시 재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파트너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빠르게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도록 유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파트너와 함께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업화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여기 이제 상업화 내용에서는 두 가지 정도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러한 컴비네이션 등에서는 항상 같이 할 수 있도록 묶어 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문에 들어갈 때는 항상 타임 스탬프를 찍어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나오는지 하는 걸 결정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민간 기업끼리 할 때에는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라이센싱 할 때 라이센싱 파트너에게 컨트롤을 줄 때 예를 들어 3상 이후에라든지 아니면은 시장 승인을 받기 이전에 신청을 할 때라든지 이런 하나하나의 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들 모두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CRE를 할 때 CRE 종료 시점이 언제인가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를 할 때는 인수할 대상이 되는 것이 라이센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당시에 가서 어떤 제품들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강요하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라이센스 업체들이 갖고 있는 입장은 이런 상업화 노력을 하고 개발할 때 이것이 이제 시작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실사를 하기 시작하지만 실사가 목표점은 아니고요. 그 이상을 넘어가야 됩니다. IP의 트릭과 함정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 IP의 트릭과 함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키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 회사들과 최근에 많이 일을 해봤었는데 그 경험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이 부분 두 개를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는 인바운드 쪽입니다. 즉 한국의 라이센스 업체들, 라이센시들은 대학과 또 연구소 등으로서부터 펀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많은 계약들을 제가 보니까 엄격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 간의 그리고 미국 대학이 미국의 사기업 아니면 유럽의 사기업, 민간 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그 내용 계약서들을 보면 그렇게 엄격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사를 하지 못하고 실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데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학생가라든지 아니면 기업가라고 할 경우에는 대학에서 펀딩을 받는 그런 기업일 경우에 대학에서 나온 창업사일 경우에는 나중에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초기부터 이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문서화를 잘 할 것인가, 이 문서를 통해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 없이 잘 읽어낼 수 있는 문서인가, 이런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대학과 관계할 때 어떤 관계를 봤을 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된다면 여러분이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불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계약서를 잘 만드셔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필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세트, AI, 머신러닝, ML 같은 것들도 굉장히 두텁게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관련되는 IP가 있다면 그 IP를 누가 가져갈 것인지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싱글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는 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플랫폼으로 간다고 하면 이걸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IP 중에요. 그래서 변리사들을 팀 멤버로 참여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상업적인 리더십 부분인데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것입니다. 상업적 지도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뭐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한데요. 협력을 할 때 좀 필요한다. PD1이라든가 PD1 컨비네이션이 있을 경우에, 이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죠. 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의 컨비네이션 테라피가 있다라고 하면 파트너의 여기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 회사 것이 있어서 PD1 그리고 PD-L1이 있을 텐데요. 이게 멀티플에서 병용요법 사용하게 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가격이 완전히 새로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잘못 파트너가 계약을 하게 하고 다른 병용요법을 만들게 한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병용요법일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병용요법의 일부를 우리가 쥐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료인데요. 종료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보면 이런 것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가치가 있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고 이 정도로 맞춰야 되는데요. 다른 동료들께서 더 많이 아마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이 또 평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료를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를 찾아와 주셔서 계속 대화를 나눠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들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말 잘 들리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히 좀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청중분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일단은 각각의 분들께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스리 오스틴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다양한 한국 기업들 또 대기업들을 비롯한 사업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한 20년 전부터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왔었고요. 예, 그래서 한국 바이오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 붐을 좀 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커리어를 개발하고자 했었고, 실제로 다양한 딜들을 성사시키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차바이오텍의 부사장으로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세포 치료제에 대한 개발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영미라고 하고요. 한미약품의 전무입니다. 저는 학계에서도 있었었고 또 글로벌 파마에도 있었습니다. 25년 이상 업계 경력이 있고요. 한미약품에 온 것은 10년 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중개연구 관련해서 신약 개발 관련된 중개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글로벌 사업 개발 쪽에 관여를 하다가 현재는 글로벌 R&D 이노베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은 특별히
현재 저희는 협력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특히 저희는 새로운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싱 인, 아웃을 벗어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파트너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환자에게 더 빨리 제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정원이라고 하고요. 제넥신의 사장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개발 부서가 있습니다. 제넥신에 9년 전에 함께하기 전에 원래 저는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넥신이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경험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 개발과 관련돼서 첫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이앱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 만들고 있고요. 플라즈마 DNA 백신 플랫폼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다양한 이노베이티브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방형 그로스 호르몬 제제라든지 인터루킨 7 제제라든지 아니면 HPV 그리고 항암제 그리고 세라피틱 백신 등을 개발해 왔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딜들을 성사를 시켰고 앞으로도 더 많은 딜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제품들을 빠르게 상용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 사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넥신은 현재 어떤 파트너십을 글로벌 혹은 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지요? 그리고 어떤 파트너들, 어떤 플랫폼, 어떤 프로덕트를 취급하고 계신지요? 예, 현재까지 보게 되면은 사실 딜 사이즈 자체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중요한 리저널 딜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래서 저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우리가 왜 이러한 딜을 만들어내는가에 있어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함께 개발을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기 때문에 딜을 시키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여러 개라는 얘기는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라는 것이죠.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소규모 바이오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혼자서 이걸 다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리스크도 함께 공유를 하고 있고 또한 함께 일정도 만들어가면서 제품을 더 빨리 출시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루킨 7 서방 제재라든지 아니면 이런 제재 개발이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20하고 17 같은 경우에는요. 아메 바이오파마라고 하는 중국 업체랑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러한 협력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에서 자기 중국 지역에서는 라이센스 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임상도 중국 파트너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 160명의 환자들이 중국에서 현재 임상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 임상연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제품이고 한 가지 라이센스 아웃 딜이긴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서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큰 도움을 주어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제품 개발을 하고 리스크를 함께 공유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뭐 시간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재무적인 리스크도 있겠죠. 그러면 아연 파트너십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 외에 다른 곳에서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라이트를요 여러 적응증에 거쳐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기는 GXP1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조기 면역 질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다양한 지역에다 이미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지 바이오 같은 다른 파트너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조인트 벤처입니다. 그래서 이 JV에서 이게 이제 칼티바이오 파마랑 같이 합작을 한 건데요. 아세안에서 아마 가장 큰 제약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에다가 저희가 라이센스 아웃을 한 거고요. 이렇게 라이센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다양한 그 항암 면역제에 대한 그리고 또 병합요법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특히 이 면역 항암제에 있어서는 병합요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세이프티 이슈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에피커시에 있어서 시너지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병합요법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제품 포트폴리오하고 저희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지 파이오 관련해서는 또 아세안 그리고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라이센스하우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오 인문텍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회사랑 같이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저희 굉장히 다양한 파트너들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조인트 미팅과 디스커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함께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목표는 제품을 성공적으로 상용화를 시키는 것이고 환자에게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실 좀 어려움이 생각이 드는데요.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또 컨트롤러 관련해서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파트너 자체가 여러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관련된 이슈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거버넌스나 컨트롤 이슈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네,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님께 부사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좀 상당히 이제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MSDS가 있었을 때 있는데요. 그 당시에 많이 알려진 이야기도 한데요. 또 상당히 오래된 일이기도 합니다. 제품들 중에서 실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있었는데 가장 첨단적인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품 자체가 한국의 임상 단계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파트너를 찾고 있었고 또 글로벌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파트너들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을 찾아보았었는데 말기 단계의 임상 실험 랩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그러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으로 또 업적과 족적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왔던 것이 텍트랜스 라이센스 제품 라이센스 딜이 나왔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품에 관련된 공급 딜까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때 딜을 전달하는 딜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제조와 공급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이 주되지만 같은 딜이 그 안에다 포함되기를 원했었죠. 그래서 이제 공급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 제조사였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스스로 이것을 구축하고는 쉽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느 지역을 서로 파트너끼리 담당할 것인가를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제 했던 것은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계약서 안에 넣을 수 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물론 라이센스 딜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완전히 가시성 있게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를 들어 시장 안에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내부 안에 팀이 있어서 그 팀이 이제 얘기한 굉장히 공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봤을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넘기면 안 되겠다. 파트너에게 오히려 그러지 말고 협력을 하자. 매일매일 협력하는 식으로 가자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럼 거버넌스 구조를 세울 때 예를 들어서 공동위원회, 공동이사회 등을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하자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파트너십만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팀으로서 R&D 팀으로서 회사에서 이 두 회사가 같이 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굉장히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양이 됐던 것 같고 사기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한 내용이 굉장히 좋은 사례이네요. 처음부터 어떤 것이 목표인지를 명확히 하셨고 그리고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조직 차원에서 필요한 변화를 하였고 그 원칙을 잘 지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제가 볼 때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련된 사항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파트너 조직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계를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운영위원회 또 연구위원회 둘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이제 그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마음가짐, 자세도 굉장히 이러한 큰 빅파마에서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말을 들어보니 처음에 굉장히 좋은 힌트를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략이 좀 변화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파트너의 전략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성공들이 앞으로 또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조시아님. 저희는 글로벌 파마들과 굉장히 지금까지 협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중에 성공한 것도 있었고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파트너십 자체는 한 번의 일회성으로 관계는 끝내는 관계가 아니고 장기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라인을 끝낼 때는 환자가 완전히 치료가 되고 그 적응증이 질병에 대해서 없을 때 이런 것들이 저희의 최종점이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또 모든 전문성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모든 적응증을 더 특별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최근에 거래가 있었는데 사례를 좀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한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MSD 머크와의 것인데요. 저희가 듀얼 아고니스트를 가지고 그런 작용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 중 작용제를 통했을 때 세 가지 일반 공통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 거래를 할 때 세 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미 일상을 끝냈었습니다. 세 개 프로그램을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했었고 안전성 확인이 됐었고 그 다음에 내성도 이제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을 좀 크게 받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인체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작용 모드 MOA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심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같이 이 프로그램을 우리와 함께 개발할 수 있는 회사를 찾기 시작하였었죠. 그리고 이제 그 계획들을 들어보려고 했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회사들이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각 적응증마다 적응 전문성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MSD 같은 경우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고 그 다음 다른 회사들은 그 전문성이 바로 간 질환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마톨로지 말리그넌스 악성 간 질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옵타몰로지 안과하고 또 CNSG 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혈액암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협력을 하면서 여러 다른 분야에 매진하고 있었고 우리도 우리 글로벌 파마로부터 배운 것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더 많은 다양한 혁신적인 바이오 벤처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벤처들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역시 여러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이제 머크가 했던 프로그램과 같은 것인데요. 바로 상업화될 수 있는 바이오 플랜을 상업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하나로서 포함이 되는 것이었고 또한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파트너들에게 더 많은 더 빠른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희가 또 기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여러분의 파트너를 잘 알고 계신다면 점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우리 프로그램에 맞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함께 개발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가장 중요한 것이니만큼 확인하셔야겠고요. 다음으로 파트너십의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합니다. 서로 상호에 대한 이해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파트너가 그러니까 정말 심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프로그램을 특히 이제 특정 적응증이나 질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파트너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한 번에 이제 여러 가지를 공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추진을 하는 그런 파트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상에 또 그럴 뿐 아니라 이제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하고 싶어하는 파트너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후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학습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임상 연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질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병태 생리학적인 증물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임상 연구의 엔드 포인트를 충족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찾는 파트너는 일단은 질환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이해가 높은 그런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To go along with that. 네, So 김경 if you agree, it sounds 부사님께서도 like you do.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은 What are you all trying to do to promote and 그럼 to ensure that your 어떤 것을 product 통해서 우리 or your 제품이 therapeutic is getting 또 developed, 혹은 이 치료제가 잘 개발이 되고 적절하게 다른 경쟁 제품 대비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대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요? 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어떻게 보자면 일상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제품을 다른 사람 손에다가 넘길 때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신경 써서 잘 개발해 주는지 이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다양한 층위에서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아니어로 대답을 드리기보다는요. 각 회사별로 혹은 제품별로 해서 다양한 툴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계약과 관련된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은 이제 계약서에다가 다양한 조항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상업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뭐 타당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을 넣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 또 이제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파트너의 내부 회의 안에 또 참석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공동 개발 커미티 회의에서 하는 것하고 내부적으로 하는 이야기하고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뭘로 세우고 올해 내년에 우리 사업의 주요 분야를 뭐로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파트너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설령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이센서 입장에서는 항상 이 부분을 좀 잘 알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조항으로 계약서에다가 편입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거, 구조적인 거 외에도 이제 개인적인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친구를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해서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예상치 못한 이 상황들에 대해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주제를 조금 바꿔가지고요. 지금 우선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파트너십을 하고 있고 다양한 라이센싱 계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제넥신에서는요.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인 파트너로서 부상할 수 있었던 건가요? 실제 매력적인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차별화시키는 요소라든지 제넥스에서 내놓는 그런 어떤 그 미끼는 무엇인가요? 예, 일단 저희는 플랫폼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제품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테크 기업으로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제품을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파이프라인에 관심이 있는 여러 회사들과 파트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찾고자 하는 파트너는 우리의 파이프라인을 최우선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하는 이런 회사들은 안 됩니다. 또한 매우 유연하게 하고자 하는데요. 왜냐면은 모든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게 저희 제품 플랫폼 기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우러져 있는 과학과 기술이 이제 우리 고객 파트너사들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실은 좀 주도하고 우리가 우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술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파이프라인 개발에 임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파트너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정말 최대한 진지하게 이걸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니즈를 파악을 해서 이걸 최대한 수용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트럭처를 원하는지 어떤 전략을 원하는지를 파트너사에서 경청을 해서 이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약 조건을 작성을 할 때에도요.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좀 까다로운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뭔지 일단 그거를 이제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 또한 파트너사들과 보다 더 강력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어서 한 번의 파이프라인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좋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조금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7회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혹시 청중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만들어 왔으니까요. 그러면 이전무님,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이 교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협력 전략을 추진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배우신 교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정말 많습니다. 장기 협력 관련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이제 저희가 제네텍하고 매우 성공적인 협업을 했는데요. 제네텍하고 저희가 5년 이상 현재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특히 사이언스부터 클리닉까지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클리닉 단계, 임상 단계에 갔더라도 새로운 작용 기전을 우리가 또 찾아낼 수가 있고 또한 새로운 병합요법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혹은 적응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적응증들을 또 새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회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긴밀해야 되고요. 또 거버넌스가 매우 분명하게 마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의 의견을 잘 경청할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외에도 분명한 전략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겠고요. 또한 제네텍 같은 경우에 매우 강력한 학술 그리고 임상팀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협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의 좋은 사례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항상 우리가 이제 파트너를 찾게 되는데 매우 창의적인 방법으로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너를 찾는 데는 어떤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질문을 해보고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트너십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어떤 제한된 방법, 경직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사실 이제 코로나가 우리에게 또 준 혜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지리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장벽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한국의 소기업하고 파트너십 하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미팅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줌과 온라인을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오히려 거리의 장벽을 좁혀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어찌됐건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화상회의를 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준 혜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들이 이런 상황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커뮤니케이션의 선 그리고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꼭 제한될 필요는 없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김경은 부사장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전무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미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Well, tell me about a pivot then. Somewhere where 그러면 something that you were doing that you had to 직접 하시는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피부에서 이제 뭐 좀 다른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without revealing confidence. 비밀은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첨언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이미 있긴 한데요. 물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할 때에는 그 방법이 항상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파트너십들에서 파트너십들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또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내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대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회사 내에서 이 파트너십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잘 미리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경영진에서는 또 나름대로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물론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제품 개발을 하긴 하지만 파트너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영진은 항상 그 잠재적인 위기 상황, 돌발 상황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리한 방식으로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노심초사 걱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미연에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 끝까지 같이 마지막에 심사까지 할 때 마지막에 신청할 때까지 남의 제품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우리 제품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이론과 실제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적인 일치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도 내부적으로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파트너들 간에 또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단을 잘 활용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만 파트너십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것도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서명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치 관리자라고 하는 말씀 해주셨는데 얼라이언스 매니저가 있게 되면은 양쪽이 모두 다 사이언티픽 팀이 양쪽에 있어야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모든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원칙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 또 어떤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유해야 하는 것들은 사실 보통 공유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두고 얘기하는데 공유할 수 있는 것, 공유해야 하는 것을 많이 알고 많이 얘기를 해야만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어떤 파트너십을 본 게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착착하다가 나중엔 소송으로 끝난 경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뭔가 일치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에서 계속 오해가 생기기도 했고 특히 사이언스 부분에서 결국에서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와해되고 분리가 된 그런 파트너십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아셔야겠고 좋은 교훈으로 삼으셔야겠습니다. 또 파트너십 할 때 또 어떤 게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 정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걸 말씀하셨고 신뢰 구축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정책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 가능한 한 할 수 있을 만큼은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 자체입니다. 제품 자체 혁신성 이것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가지고 성공의 여부를 결국에 가서는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생명공학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시장에 제품을 접근시키고 국제 시장에 나아가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단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아이디어를 묶어서 모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써보고 또 혼합을 해서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끔 적정하게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공하셔야 되겠고 그다음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이 관계가 정말 장기적인 관계일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나아갈 때 성공이 점점 다가온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쳐야겠습니다. 예, BG님께서 질문 있으시네요. 마이크를 사용하시지 않아서 통역이 될 수 없습니다. 작년에 한국
파마 회사와 두 개 큰 딜을 하셨는데요. 특별하게 한국 회사와 일했을 때, 한국 파마 회사 했을 때 글로벌 회사와 다르게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뭐 차별점 많이 있겠지만 글로벌 파마와 한국의 파마들과 다 차이점이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두 가지가 있을까요? I think that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I don't want to say it's been a problem.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한국의 생명공학 회사들은 뭐 어디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단계에서 보여주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 분야 중에서 약간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한국 회사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병역요법일 때 특히 그렇습니다. 플랫폼 기술일 경우에 여기에 이제 인재들이 조직들이 충분하게 갖추지 않아서 또 규제적인 측면을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거나 품질 관리자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인재 부족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파트너십을 맺을 때는 여러분이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들도 저에게 많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또 저희 동료들하고 연락을 해서 보면은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뭔가 병역요법일 경우에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따로 하실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컨비네이션 돼서 전문성이 있는 인재라든지 뭐 싱글백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쪽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미리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제 한국의 생명공학 회사들 중에 일부들은 굉장히 광범위한 역사와 그리고 다른 시장에 가서 했던 경력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과학적인 기반이 굉장히 그만큼 더 탄탄하고 데이터가 확고하고 했을 때 다른 회사들과 다 갖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없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의미에서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볼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